디지털화하는 금융, 통신회사에서 명퇴화 또는 퇴직을 하고 있고 해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만큼 급여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이 자영업으로 가니까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낮아지고 있는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낮아지고 있는데 인건비를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쪽 그래프는 임금입니다.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배를 중시하고 있는 좌파 정부는 반드시 적폐 또는 악당이 있어야 존재에 자기 합리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도 악당 대 로빈훗을 악당을 지목하고 정부는 로빈훗이 되겠다. 악당들의 돈을 뺏어서 선한 일에 쓰겠다는 데 있습니다. 양극화는 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가격 후려치기해서 그렇고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통한 착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다세대 보유자들에 의한 투기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대형 유통업자가 진입하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갑질 때문에 일어난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못하고 양극화가 못한 게 다 기업 책임이다. 이게 이제 집권 초기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경총에서 반발을 하니까 온 권력층이 나서서 훈계를 하고 압박을 가해서 경총 회장이 찾아가서 진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도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동을 하죠. 이 비정규직 문제 내 딸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눈물 어린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도덕적 경제학의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국제 흐름의 글로벌화된 경제를 무시한다는 거죠. 내부 모순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설명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나라 양극화가 되고 중산층의 소득이 정책되는 것은 전 세계 선진 경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내부 문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보시면 중산층이 최근에 들어서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는 소득이 성장하지 못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탈리아는 97%가 경제 성장률만큼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보다 줄었고요. 다른 나라 다 보면 60% 70%의 소득 정체 내지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금 격차가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 아니라 80년대부터입니다. 80년대 보시면 학력 간의 교육 급여 격차가 급격히 8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걸 근거로 진보 진영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실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많은 연구를 제가 이렇게 한 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글로벌화가 통해서 해외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00년서부터 2005년 단 5년 사이에 인도, 중국, 동구 유럽, 베트남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 들어오면서 그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저숙련 노동자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15억에서 30억으로 단 5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거가 빈부격차 확대의 한 20% 정도를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제조업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 일자리가 서비스업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일자리를 차지하는데 서비스업은 아주 고도의 교육이 필요한 고부가치 산업하고 몸으로 때워서 하는 저부가치 산업으로 임금 격차가 극렬하다는 겁니다. 그 고부가치 산업은 의료, 닥터들이죠. 그 다음에 법률, 컨설팅, 금융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한 인재들 아니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직업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에 가서 일하고 청소 용역을 하고 이런 분들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글로 가면서 여기서 임금 격차가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임금 격차 일어나는 거에 5-60% 이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제조업의 생산량이고 파란색이 고용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제조업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조업에서 튕겨나간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으로 가는데,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특이한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등 기업만이 1, 2등 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 슈퍼스타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렇게 해서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개인 간 임금 격차로 나타나서 좋은 기업이 좋은 인재를 독점하게 되고, 그것이 소득 격차로 일어나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내부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격렬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한 상품인데, 다 대기업이 참여하는데 돈 버는 회사 딱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05%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모든 상품이 지식상품화하고 우리는 이제 대량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이나는 물건을 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독점한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다음번에 내놓는 이런 지식경제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글로벌 현상은 다 무시하고 이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재난적 상황이고, 이것이 다 대기업에 의한 또는 지대추구에 의한, 소수의 지대추구에 의한 문제라고 대표적으로 선동한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 의해서 아주 중용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분배가 재난적 사정이냐를 보시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위계수가 상승해서 분배 구조가 악화되다가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분배 구조가 개선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노인입니다. 노인들인데요. 저 빨간색이 시장에서 노인들이 받는 소득 격차입니다. 진위계수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노인연금을 올려놓고 밑에 파란색이 사실은 정부가 개입한 이후의 소득 격차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소득 격차도 시장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한 이후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위계수에 관한 오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이게 분석한 자료인데요. 한 도시의 국민들이 모여 살면요, 소득 격차가 많지 않습니다. 울산 시내라든지 거제도에 있는 소득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소득이 다르죠. 그래서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가 다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위계수가 높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인구가 적으면 낮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OECD국하고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X축은 가로축은 인구고요, 세로축은 진위계수를 가지고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 구조가 더 좋다고 나타난 나라는 독일 딱 한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진위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나라는 다 1000만 미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재난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해서 제가 중앙일보의 칼럼을 통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어떤가를 보면 OECD에 있는 모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 중에 주택에 쓰는 돈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주택이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아니라 제일 싼 나라입니다. 어포더블리티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4년에 비해서 2016년에 자가 보유 비율이 무려 3%가 높아졌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들을 최근에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에서 16년.
다세대의 투기꾼들이 샀으면 자가 보유 비율이 높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리포트에 의하면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파란색이 뭐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집값 상승에 의해서 소득이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는 거에 장기 추세선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나냐면 무려 43%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주택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반면에 그 노란색은 뭐냐면 임대료. 뭐냐면 가격은 무지 낮아져 있는데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축적돼 왔다는 걸 보여줘요. 옆에를 보시면 연도별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전국에서 주택 전세 대금이 매매가에 대비해서 몇 %인가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 상승 압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에 대한 정상 강화 과정인데 이런 것을 소수 약당에 표를 합니다. 이 일자리 모자른 걸 가지고 대기업 욕을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전 세계의 제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85년부터 10년 단위로 보면 지금 2015년 현재 우리나라가 5위 국가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을 5번째를 많이 하는 성공한 산업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올려간 나라는 최근에 중국하고 대한민국 제조업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중에 중견기업의 숫자가 2010년부터 반전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확 줄다가. 근데 그 늘어난 산업이 어느 쪽인가 보시면 자동차 부품회사, 그 다음에 화학회사, 전자회사들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장사 잘하는 대기업에 관련된 산업이 중견기업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기업이 GDP하고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을 비교해가지고 비중이 커졌다고, 경제 집중이 높아졌다라고 비난한 대표적인 왜곡을 한 사람이 장하성 실장입니다. 기업이 나가서 해외 매출이 커지면 자산은 축적되고 매출액이 커지기 때문에 GDP 대비 저절로 커지게 돼 있는 건데, 나라가 기업이 성공하면 나쁜 경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도 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고 있지만 전체 고용 대비 퍼센티지로 줄어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임금을 착취했냐? 보시면 임금 상승률하고 부가가치 생산성하고의 상관관계가 0.998, 거의 1 수준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을 올려준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옅은 색이 노동 생산성이고 짙은 색이 임금입니다. 보시면 한국이 노동 생산성보다 임금의 상승이 더 빠른 나라입니다. 이런 통계는 여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리고 보시면 80년부터 2006년까지 임금 상승이 생산성 상승보다 앞서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조금 역전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역전 현상도 최근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이 임금이나 물을 뭐로 물가 수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수준 CPI로 나눈 거는 사실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생산에 관련된 물가 지수만 가지고 나누면 소득하고 생산의 가 거의 같이 간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전 세계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 다른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왜 청년 실업만 높아지냐?
이거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졸 진학률입니다. 전 세계에서 80%의 청년을 다 대학을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안 들어갑니다. 제조업 쪽에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는, 이건 인적 자산의 미스매치가 일으키는 일이고요. 아주 우리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50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이 거의 60%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이 12.4%이고 다 영세업에 종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12.4% 중에 한 5%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300인 이상의 정규직 고용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영세업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서비스업인데 생산성이 무지 낮습니다. 고용 비중에 비해서. 그래서 극도로 낮은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고용비이 낮으냐, 다른 나라. 이걸 지금 이 정부는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에서 서비스 산업들의 다른 산업별 1인당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게 에너지, 의료, 유틸리티, 금융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는 공기업 아니면 정부 가격 통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영업 아니면 하청업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왼쪽이 서비스 산업에 보시면 서비스 산업의 그 생산성,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돈을 버는 거는 무수히 많은 노동 시간을 연장해서 돈을 버는 거고, 생산 요소가 혁신성은 없다는 겁니다. 제조업하고 반대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보시면 파란색이 생산성이고 빨간색이 그 산업의 비정규직의 분포입니다. 즉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는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은 산업별 차이에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확 올리자는 겁니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도 제조업만 가지고는 질 좋은 고용을 만들어낼 재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업자 간의 큰 임금 격차를 대기업의 횡포에 의한 격차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고용시장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나이별 대졸자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세대 간 교육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즉 20대는 실리콘밸리보다 대졸 진학률이 높고 60대 가면 지금의 미얀마보다도 교육 수준이 낮은 세대가 같이 모여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장년층은 남녀의 교육 격차가 급격합니다. 여성들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평균 교육연한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달리 9.1년입니다. 즉 중졸이 우리나라 장년층의 평균 교육연한.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보시면 초졸이 평균 교육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발 공장에서 일했을 때는 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반도체 공장이 되고 금융산업이 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장년층의 저교육을 받은 숙련층은 다 자영업자로 밀려간 겁니다. 이 문제의 교육 격차가 생산성 격차를 일으키고 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데 이걸 전부 대기업의 갑질에 의한 것으로 포장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가장 커서 보시면 이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이 장년층하고 20대하고의 스킬 레벨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는 사실은 교육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년층의 여성 노동자,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들을 아무리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이나 금융회사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영세업자에 많고요. 영세업자에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업 규모별로 분석을 해보면 격차가 극히 적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임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하고 휴일에 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대부분은 기업 규모의 격차고 그것은 교육 격차에 하다. 뭐 여러분 그 최근에 뉴스를 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대기업이 이렇게 적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의 집중이 아니라 대기업이 너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왜 적냐? 대기업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가뚜기라고 하는 오뚜기가요.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인데 5조 자산 규모가 5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악덕 기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만드는데 밀가루하고 인쇄물은 다 가족이 소유한 사적 기업에서 100%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100%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하는 기업이고 공정위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감옥을 가야 되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5조가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가뚜기가 돼 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공정위 가서 제발 재벌 총수를 빼달라고 읍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규모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기업이 커지지 않고 피터팬 증후군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5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 특혜가 많다 보니까 50인 이하로 분포가 많다가 50인이 넘어가면 기업 숫자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이 되면 갑자기 없던 의무조항이 한 20개쯤 늘어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0인 이하로 쪼개서 가지고 있고 대기업은 절대 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척하게 영세업자고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서 피터팬 증후군이 많이 있고요. 재벌이 없는 일본이 우리보다 창업이 낮은 거로 봐서 재벌 때문에 창업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게 이상하고요. 우리보다 경제적 집중이 높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보다 창업은 훨씬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 뜻하는 거 있고요. 혁신 기업들은 대기업이 하는 거 하다가 남겨준 자리에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마치 혁신 없는 게 다 재벌인 것처럼 재벌 탓인 것처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40대 보호로 등장한 이분들은 다 재벌이 안 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첫 2년은 적폐청산에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무너지고 있는데 2년 동안 기다려서 나오면 기회가 있을 거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놀라운 거는 기재부가 2018년에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도 100대 과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산분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소위 상법 개정안을 세게 몰아붙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변신을 하고 있고 구글은 검색 엔진이지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의료산업에도 들어갑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탄생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기본계획 써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거죠. 10년 후에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심한 거예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유니콘 기업 중에 우리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개가 쿠팡하고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아마존은 물류를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우버처럼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택배를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화물차 연대가 화물차 라이센스를 붙은 차로만 택배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 요새 맨날 하는 게 통신요금 인하로 통신사 사장들 만나서 압력 넣겠다는 건데,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에서 보시면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의 박사학위가 소유자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고, 국제공저된 탑저널 퍼블리케이션도 적고, 국제공저도 바닥이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특허도 바닥이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 교육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관심은 통신비 낮추는 일에 가 있습니다. 인사인력, 자본이 넘치고 혁신 역량이 희소재원이 된 시장입니다. LG전자가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에 돈을 못 벌고 있습니까? 아니죠. 설비를 올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우수한 이제 혁신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 자금은 넘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알리바바는 방근전에 하루에 30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세일을 하는데, 하청업체가 단기간에 많은 걸 생산해야 되니까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미리 융자를 해준 겁니다. 생산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공급망 금융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은산분리해서 이거 더더욱 못하게 하니까 산업체가 하청업체의 생산을 위한 자금 공급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주가 다 똑같은 주주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일반 주주들은 주식 사가지고 3일 이내에 다 팔고 있는 세상이고요. 세상의 흐름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IT, 특히 신기술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그 거대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다 창업자들이 지분은 10% 미만인데 70~8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차등 의결권에 의해서 그냥 페이스북은 어떤 회사도 주크버그가 전화 걸어서 내가 몇 주에 살게 그러면 그걸로 의사결정 끝입니다. 주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크버그가 78%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도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서지 브린하고 에릭 스미스가 다 합치면 60%의 지분 결정권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다 다른 나라들이 의사결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권을 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의 문제는 이제 그 선동입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 문제 중에 정치인들이 곧 이상향을 가져올 것처럼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후에 일반 실업률은 다 내려갔는데 청년 실업만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그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왜 급증하고 있냐 보면 2015년에 아주 급진적인 노동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은퇴연한을 55세, 58세에서 60세로 한 해에 5년을 연장시킨 겁니다. 당연히 청년 고용절벽이 오고 있고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정년 1년 연장하는데 20년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이게 급진적인 건데요. 소득중도 성장률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중도 성장률이 작동하려면 국민 전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하지 않는 부자로부터 많은 돈을 조금 더 주면 소비를 확 늘릴 소위 소비 승수 효과가 높은 서민들한테 확 넘겨주면 소득중도 성장률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나 근로시간 축소나 핀셋 증세는 이 두 가지 조건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최저임금은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서 제 아들놈 아르바이트비에 보태줍니다. 그거는 자영업자 고용이 축소되고 사업자의 소득이 감소되고 물가 전개되면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요.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얼마나 급진적이냐가 하는 겁니다.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가 중위권 소득의 38%로 그 최저임금이 낮은 쪽에 있었는데 한 해 만에 가운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10,000원으로 하면 제일 높은 수준으로 2년 만에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방법이냐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제 아들이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손자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입니다. 그들은 빈곤계층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상중 중에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78%가 상위 4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을 뺏어서 부자한테 주는데 어떻게 소비가 진적이 되죠? 미국에서 조사는 1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미니멈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라고 하고 경제성장을 낮춘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인 이상이 12.4%, 100에서 299인이 10%, 99인 이상이 30에서 99인 이상이 19%, 29인 이하가 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널렸는데 임금을 확 올려놓으면 다른 나라보다 영향이 훨씬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최저임금을 1만 원 올리면 숙박 음식업체 근로자의 80%가 다 혜택을 받아야 되고 부동산 임대업의 70%, 여가업의 61%, 60대 근로자 이상의 62%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 경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그렇고요. 특히 이제 고용이 얼마나 축소되는가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이런 이유로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나이대별로 많이 차이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턴하고 실습하는 애들을 미니멈 최저임금을 높이주라고 그러면 기업이 인턴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교수들은 기업한테 전화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인턴 자리 좀 마련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쓰려면 2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산성도 없는 애들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애틀의 그 최저임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의료보험을 주는 데하고 안 주는 데하고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 500인 이하면서 의료보험을 안 주는 기업들, 영세기업은 2021년에 가야 이렇게 높이겠다라고 적어도 5년, 7년의 기간을 주고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시행 4개월 앞혀놓고 전 기업의 16.4%의 아주 극단의 임금 인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아무 안전장치가 없이. 그래서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입법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이런 것들은 고용의 이중구조 이런 거에 되게 역행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만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줄여왔는가를 보시면 저런 통계가 제가 찾아낸 거고요. 왼쪽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줄인 거고요. 오른쪽이 고용률입니다. 저 역사적으로 보면 일자리 근로시간 줄였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이 전 OECD에서 두 번째를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얼마나 잘못 해석한 통계냐면 제가 왜 무지하다고 그러냐면요. 저기 보시면 이게 나라별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은 총 시간을 근로자로 나누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2시간, 3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1인당 노동시간 평균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평균시간이 낮아지는 거지 풀타임 노동자가 우리보다 근로시간을 많이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규직화를 하라고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낮추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통계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2100시간이라는데 홍콩이 2600시간 하고요. 싱가포르는 2400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100시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하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30%가 높은 나라입니다. 30%가 높은 나라가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더 줄인다?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1인당 GDP하고 노동시간을 유럽하고 비교하시면 미국의 1인당 GDP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왜 높으냐?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금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가 세금이 낮아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산다. 프랑스에는 세금이 많으니까 일하는 것보다 백펜스 가는 게 좋으니까 노동시간이 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일자리 위원회 가가지고 경악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이 7%밖에 안 되고 유럽은 30%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7%인데 왜 일본은 5%인데 그 어려운 20년 동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안 늘렸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게 나오는 거는요,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거에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의료하고 헬스케어하고 교육이 다 공공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의료 서비스의 8%만이 민간이 합니다. 92%가 다 국립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특이하게 교육하고 의료를 민간하게 의뢰하고 가격 통제하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숫자가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외국의 5분의 1 가지고 시청과 구청에 가서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하면 이게 벤치매킹 대상이고 슈퍼 마리오들이 다 모여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게 말이 되냐. 통계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정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던 북부 유럽의 현상입니다. 의회가 공공부문 일자리고요. 밑에가 민간부문 일자리입니다. 저 90년에 그나마 스웨덴이 버티다 못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니까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필요한 일자리고 빨간색이 공공부문이고 밑에 아래쪽이 민간부문입니다.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나면 전체 필요한 만큼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웨덴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나고 나면 사회복지로 하게 되면 고용률도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68%인데요. 스웨덴의 고용률이 6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 취업준비생으로 크라우딩 아웃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하나 늘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1.5개 줄어들고 있는 실증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제가 일자리원에 주고 허튼 소리 하지 말자, 거짓말, 대국민 사기치지 말자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대책이라고 최근에 내는 게 융자 한도를 자기 소득의 40%로 낮춘 겁니다. 사실 거래를 다 전면적으로 죽여놓은 거죠. 그 집값이 떨어지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이 축적된 자기 재산인데요.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도시별로 생산성의 증가가 너무 다른데 대기업들이 대도시가 생산성이 향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비싸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 좋은 인재들이 못 모여드는 거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면 미국의 경제성장이 9.5% 정도 더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세율을 높여서 핀셋 증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법인세율하고 최고세율하고 세수는 대부분 반대로 가는 라퍼 곡선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세율을 높이면 다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대수의 문제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분배를 강조하려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어서 다수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자라고 하는 상류층이 너무 적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비중이 7%고 전문직까지 뽑아야 우리가 상위 10%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급여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뺏어서 90%에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다 코끼리 비슷해져요. 우회가 두터우면 만약에 500인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50%가 넘어오면 거기서 조금 나누면 밑에가 좀 많아지겠죠. 대기업이 많아서 전체 부가 이익을 많이 낳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걸 스퀴즈하면 밑으로 내려갈 텐데 우리는 아주 피레침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회를 쥐어짜봐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혼자 물려받는 게 되게 적은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통신비에 대해서 뭐 할인율을 5% 늘리면요 통신회사는 3천억 매출 손실이 나는데 국민은 한 달에 1,500원 할인받는 겁니다. 그런 이 극심한 피레치 구조에서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아까 가만히 보시면요 신규 유통점들이 신규 투자가 사실상 공세되어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라고 해서 부동산 대출은 서민경제들 다 지금 죽였고요 은행 매출을 반토막 내키는 정책입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단통법 이거 요금제 하면서 민간 부분의 가격과 판촉을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보통 요금제 내놓으면 알뜰볼 망한다고 했더니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내려주게 통신사 가격을 자기네가 내려주겠다고 그러죠. 공정위는 지금 가맹점에 가가지고 모든 거래와 원가를 자기네가 들여다보겠다고 그러고요. 의료보험 요번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바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대량 해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책 해보라 했더니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낮춰주겠다고 그래요. 카드사의 매출이 자기네 건지 정부 건지 합니다. 이건 벤사하고 카드사가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하고 재산권이 없는 나라다 하는 거고요. 뉴질랜드가 경제 자유화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독일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를 가지고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의 비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시면 다른 나라가 단위당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데 독일만 계속 하향. 뭐냐면 독일의 인건비가 생산성에 비해서 천천히 올라가서 내려갔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했냐? 보시면 독일이 통독을 하면서 동독이 오면서 중앙정부에서 산별노조하고 사용자단체가 결정하던 임금 구조를 개별 사업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78% 정도가 개별 사업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사업자가 니네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동독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전체 물가를 낮추면서 경제 성장을 했고요. 이걸 더 많이 한 것이 이런 경제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소위 95년 이후로 독일이 개별 기업이 마음대로 임금을 결정하는 비중이 거의 2005년에 60%, 최근엔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커졌고요. 임금 격차 큰 것을 하르츠 개혁에 의해서 사회 보장으로 보상해주는 쪽으로 갔고 프랑스가 견디다 못해서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 이유나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이중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자들의 보호는 낮추고 실업자의 보호를 높이는 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고용자들의 고용을 더 보호를 강화하는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OECD가 번번이 저희한테 권장하고 있는 거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각 나라가 평등지향적이냐 효율지향적이냐 정부 통제로부터 민간 통제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래프를 찾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정반대로 시장의 경제 자유도는 축소하고 평등은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국제경제협력에 역행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면
우리나라의 갈치 경제의 폐습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대 가격 또 국회의원이 결정하겠다고 하고 통신비도 마케팅도 국회가 결정하겠다고 통신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쓰고 있으면서도 그러거든요. 가장 많이 쓰고 시장 성공을 시장 실패라고 주장을 하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기본료 다 폐지시키면 전체 산업은 마이너스 7조 적자 산업으로 바뀌고 가처분 소득이 한 1.5%만 줄어듭니다.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죠? 이러지 말고 그냥 유류세만 없애도 한 달에 5만 원씩 가계소득이 지출이 줄을 텐데요. 이거 뭐 지금 연금 같은 거 볼 때 우리나라가 1차 노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카바리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깊이가 낮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 올리면 카바리지가 높아서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이 될 거예요. 일본의 고령화 이후로 고령화된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지가 OECD 평균 수준으로 15년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OECD에서 재정 보고서를 보면 미래 생산성을 위한 지출하고 소비성 지출, 그게 이제 X축이고요. 가로축은 소수가 세금을 많이 내냐 다수가 공평하게 나눠내냐고 그랬을 때 조세 왜곡이 오른쪽 같이 심한 나라. 우리나라는 이미 98년부터 2013년에서 미래 투자보다는 소비성 지출에 재정 주자를 쓰고 있고 소수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조세 왜곡이 가장 심한 아주 불행한 그 재정 운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캡엑스에서 영국 사람들이 한국의 실수를 배울 수 있겠느냐 뭐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하는 규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를 부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고 이런 미래의 기회를 보지 않고 과거지향적으로 하는 것들은 영국 기업들한테 기회다. 한국 기업이 이런 걸 안 하고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면 지금보다 GDP가 2.5배가 늘어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이틀 전에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바보 짓을 하는 정부를 보고 있고 아마도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주원인이 아닐까. 인기영합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런 소위 컬리 효과를 답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